지금부터 제2회 경남과학기술포럼 바이오 헬스와 포스트 코로나 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이 세미나는 지난달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12월에 다시 개최가 된 점을 공지해 드립니다. 저는 제2회 경남과학기술포럼 사회를 맡은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권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와 바이오 헬스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경남 바이오 헬스 강화 및 추진 전환, 포스트 코로나 연구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연구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정은 두 분의 발표와 발표 후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경남과학기술총연합회 임건희 경남과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먼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포럼 개최에 힘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 분소대에 경남 헬스케어 센터를 건립하게 된 진주지역 경사에 축하를 드립니다. 경남 헬스케어 센터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 유치에 직접 또 간접적으로 기여하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바이오 헬스와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발표를 맡으신 안전성평가연구소 허정두 박사님과 박수진 경상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에 사회와 좌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김건석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과 하영래 주식회사 HK 바이오텍 연구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패널 토의를 맡아주실 김은희 EH 여성 헬스케어 연구소장님, 김장락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정재울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한 코비드-19가 코비드-21로 이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포럼이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회장님 인사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30분 정도의 발표와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정도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친 후에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경남 바이오 헬스 현황 및 추진 전략에 대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분소 허정도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허정도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전성평가연구소 생명환경독성연구본부 부장 허정도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경남과총 임건희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진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사업들 중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바이오 쪽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들을 게시를 했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주 쪽의 바이오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안전평가연구소가 정부 출원 연구소인데, 대전에 본소가 있지만 경남에 저희가 이제 분소를 만들면서 바이오 쪽 일부분을 이쪽에 저희 연구소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제가 여기 내려온 지 한 6년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금 위치가 문산의 바이오 단지 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 바이오 산업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접촉을 해보면 너무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 연구소 입장에서 지역에 있는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게 뭐 정책적 한계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적 한계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올 초에 실제 이제 진주 경남 특히 이제 서부 경남 쪽에 바이오 헬스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실제 학교나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장기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경남 바이오 헬스 현황과 그럼 어떻게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제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을 일단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국내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분석한 내용과 그리고 이제 좁게는 경남에 대한 바이오 산업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조금 더 좁게 진주에 대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분석, 이 결과를 좀 가지고 폭넓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의 정의라는 것이 실제 바이오 기술에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내는 그런 개념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면서도 앞으로의 바이오 성장에 대한 어떤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를 봤을 때는 이 경남에서 말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정의와 우리가 책에서 말하는 어떤 바이오 산업과의 정의가 상당히 괴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좀 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런 현안 분석을 좀 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정의라는 것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주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저희 나라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하고 분류 체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이런 쪽과 비교했을 때 보건 의료, 그런 농림 수산, 그다음 에너지 자원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의 추격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나마 그래도 바이오 쪽은 조금 이렇게 투자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R&D 투자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도 추격 그룹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15년 전, 20년 전부터 바이오 활성화를 국가적으로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격 단계에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바이오 산업이 사실은 1세대에서는 의학 바이오라고 그러고 2세대에서는 그린 바이오라고 하고 3세대가 이제 화이트 바이오, 4세대 융합 바이오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레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약 백신,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가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레드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분자적인 진단, 정밀 의료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고,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자나 GMO나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이다 보니까 실제 정부에서는 투자하고자 하는 곳이 그린 바이오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투자量굉장히 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화이트 바이오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화학이나 바이오 연료들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지만 국내 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 크게 정부에서 투자하고 싶은 정책적인 마인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바이오에 대한 정의들을 좀 내리고 있는데 국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퓨전 바이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GMO면 GMO, 종자 계량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융합해서 바이오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아주 정책 추진 경과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12개 부처가 있지만
그 안에 R&D에 관계되는 그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바이오 의학이나 바이오 의료기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요즘 와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수요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많이 그 정부 정책하고와 괴리가 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관련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시면은 아예 그 10대 전략을 만들어서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선정을 해서 그 내부에서도 전략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가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맞는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구축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좀 어떻게 탈피를 할지 바이오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정책 동향을 보고 그 다음에 국외 정책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바이오 산업을 국가 중심 연구 개발 및 산업 영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 집중 투자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EU나 뭐 뉴질랜드, 독일, 일본, 중국 그 각 나라에 맞는 바이오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그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각 지역마다 클러스터가 다 있죠. 보시면 수도권이나 인천, 경기, 특히 수도권, 인천, 경기 쪽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 보는 것처럼 서울이나 경기, 대전 이런 쪽으로 거의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고 그 각 클러스터마다 고유의 권한을 줘가지고 그게 특색에 맞게끔 일을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진주,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산업하는 그 산업 그 수치도 좀 낮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경남 하나로 봤을 때는 아주 미진한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내외 상황 그리고 정책 동향을 다 이제 살펴봤는데 실제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나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런 쪽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뽑아서 이제 살펴보니까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산학연 연계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자체 산학연 내에서 나온 어떤 시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도 그만두지 않고 글로벌 회사들하고 또 노바티스나 사노피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회사와 매칭을 해서 실제적으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싱가포르는 이거 강력한 정부 주도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예 그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바이오폴리스를 만들고 그게 맞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서 국책 연구기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실험실 장비나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주도형의 연구 중심 이런 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일랜드는 앞에 있는 미국 보스턴 캠브리지하고 지금 싱가포르 같은 그 혼합을 좀 해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일랜드 자체가 국가가 아주 척박한 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바이오 산업 자체를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을 좋게 해서 바이오 산업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세금을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좁게 미국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그
10대 바이오 클러스터 중 1위를 하고 있는 게 보스턴 캠브리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1위를 고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오송 천복에 의료단지가 있고 송도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고 그리고 광교, 수원 광교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오송 천복 그리고 대구 오송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 바이오 클러스터고 송도는 이거는 실제 정부에서 땅을 만들어줬지만 민간들이 들어가서 그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바이오 시밀러와 관계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광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우수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큰 그 건물 안에서 소규모의 여러 가지 인력들이 들어가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한계점들이 있는데 오송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인프라 대비 전문 인력 그러니까 이게 시 외곽에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장비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인력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 R&D 지원에 대한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과제 때문에 광교 쪽에 많이 이렇게 바이오 클러스터 쪽은 많이 그 업체들을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그 후보 물질이 있지만 그걸 연계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 이야기가 자기가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바로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 대한 어떤 운영 체계를 잠깐 보시면요. 그 한국 파스텔 연구소하고 생명공학연구원인데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기술 이전도 받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한 가지의 어떤 그 연구 중심으로 가는 그 사기업이지만 연구 중심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고요. 한국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부 출연기관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산업을 견인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생명공학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너무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실제 기업들이나 이런 것 쪽이 접촉하기가 사실 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전부 다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진주에 대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문산에 이제 바이오 단지라고 해서 사실은 어떻게 바이오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 국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는 사실 많은 것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인력도 부족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과학적 성과도 좀 그렇고 그 스타트업을 성장 지원하는 산업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금과 투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각 기업체들 간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별개로 진행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파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내 정책적인 동향이나 어떤 국내 유수한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을 장점, 단점을 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진주에 있는 바이오 헬스에 대한 부분은 어떤지 사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올 3월부터 10월 달까지 그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진주 내에 바이오 헬스 거점 연구기관을 설립을 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경남하고 진주 쪽에 있는 그 산업계 쪽 그 설문을 좀 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용이 조금 안 맞더라도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 목표는 뭐냐면은 저희 경남 분소의 어떤 바이오 기능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 지역에 있는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나가자는 게 사실 이 조사의 목적이고요. 연구 범위는 동향 조사하고 클러스터 분석하고 그다음 요건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프레임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엔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 기획을 하고 국내 바이오 분석, 동향 분석을 했고, 그 다음 진주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설문을 만들어서 적극적 제안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그 내용이고요. 그 현황 조사를 해보니, 일단 저희가 9개 부분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잠깐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많은 쪽에 보냈지만, 그 중에서 응답을 한 횟수는 36개사 중에 66%, 그리고 24개사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응답한 그 기업의 소재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경남 진주가 13곳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창원, 산청, 그래서 서부 경남 쪽, 이쪽에 응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응답 기업의 전체 그 종사자 숫자를 보니 대부분이 58% 정도가 14명 이하,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14명 정도가 한 80%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응답기업 매출 2019년도 기준을 보니 대부분 기업이 한 56%, 57% 정도가 5억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매출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열악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바이오 헬스 거점 연구기관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5.8%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만약에 이게 세워져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95% 이상이 필요하다, 지원을 하자라고 이제 해줬고요. 응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바이오 헬스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거의 뭐 90%, 95% 이상이 부족하다. 당연히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정부 과제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점 기관이 생겼을 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 해보니 식이약 비현상 시험 분석 지원이나 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수행, 이 부분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이오 헬스 거점기관 설립해가지고 R&D 효율성에 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한 건 54%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 대한 영향력을 봤을 때는 한 58% 정도가 뭐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어떤 분야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이나 그 다음 기능성 화장품 쪽, 이쪽이 대부분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뭐 효소제품이나 이런 거 바이오 헬스 관련된 거, 식품 중에서도 뭐 건강을 위한 약차라든지 의약 외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장품 이쪽에 경남 진주 쪽은 많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진주 바이오 클러스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한번 요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연구소, 그러니까 안전평가연구소 경남 분소가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과연 지역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바지를 했는지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감소가 있어가지고 전체 기업 수탁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조금 수입이 경남 부서 자체가 수입이 떨어지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수탁사업 이런 부분들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수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크게 떨어져 있는 이게 이제 왜 그럴까라고 이제 보니까 실제 우리 경남 경남 분소가 환경 파트도 있습니다. 환경 분야가 원래 이제 특화되어 있는 곳인데 바이오 헬스 쪽이 조금 이 생명자원연구그룹이 이제 바이오 헬스 쪽인데 이쪽 그룹이 소규모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에 어떤 이바지하는 그런 역량은 굉장히 작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돈이 들어가지 않나, 뭐 물론 이제 돈도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전평가연구소가 그 비임상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각각의 워크샵, 세미나를 굉장히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상대생이나 뭐 과기대생, 뭐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많이 했고 기업들도 불러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학교와도 MOU 체결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네트워크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상황이나 지역에 대한 상황들을 쭉 봤을 때 실제 그러면 우리 연구소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바이오 헬스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사람이 모을 수 있는 어떤 환경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창업 지원이나 교육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뭐 큰 그 틀로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쭉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실제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고 경상대나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바이오산업진흥원, 특히 우리 연구소 앞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쪽하고 진주시나 경상남도하고 합쳐서 실제 그 문산이 가지고 있는 문산에서 바이오 단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린 바이오하고 레드 바이오를 좀 섞어 놓은 그런 곳을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중심축이 되는 그런 그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연구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그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병원이나 이런 쪽하고도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만들어진 지가 한 15년 뭐 이렇게 10년 이상 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제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거기까지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방향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그 건물을 만들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건물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인프라 이런 것들은 실제 많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게 정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입안자,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은 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니즈가 있고 연구소에서 원하는 어떤 연구 방향이 이게 합치가 된다면은 과기부나 이런 쪽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고 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 연구소가 지금 최초에 만들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쪽이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은 그 작년 5월경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새로운 이렇게 유휴 부지가 좀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진주시에서 20년간 저희한테 무상으로 이제 준 곳이고요.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있고, 지금 이 두 곳은 거의 환경 분야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곳이고, 일부 여기에 바이오 분야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건물을 좀 더 특화를 좀 시켜가지고 좀 건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지역 거점 바이오 혁신에 관계되는 연구센터를 만들면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고효능 다기능 뭐 천연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사업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 R&D 공동 R&D도 발굴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출연연이나 국공립, 대학, 기업 등과 협력체계가 더 공고히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저희 쪽에서 이게 작년 7, 8월 달 이후로 내부적 논의가 좀 있었고요. 내부적 논의를 거치고 난 뒤에 올 초에 실제 연구소 내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가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새로운 건물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이 정부 출연기관 그 관리법에 보면은 설치에 관한 관리법을 보면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했을 때는 지자체 매칭이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게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진주시하고 뭐 구조상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뭐 진주시와 이걸 가지고 또 MOU를 체결했다든지 뭐 매칭에 대한 부분을 뭐 문서화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를 시점으로 여기 계신 뭐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진주시하고 여러 가지 지역 계시는 예산을 힘을 써주실 수 있는 분들하고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평가연구소 서정도 박사님, 경남 바이오 헬스 현황 및 추진 전략 그리고 환경 바이오 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 나중에 패널에서 우리가 디스커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활발하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박수린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상대학교 박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변종 바이러스하고 신변종 바이러스와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사스코브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병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로서 본다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이러스로는 2009년에 유행하였던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2015년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메르스,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사스코브2를 가장 큰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신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야생동물과 사람이 마주칠 기회는 늘어났고,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역시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기회는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보자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이러스 역시 같이 이동함으로써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는데요. 이럼으로써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이동입니다. 즉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각 바이러스들이 한 지역에 국한돼서 나타났을지라도 결국엔 다른 지역까지 전파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의 경우에서는 다행히도 한 지역에 국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예로서 본다 그러면은 조류에서 많이 걸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걸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걸려서 나타나는 마머그, 에볼라, 니파, 그리고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대유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대유행을 한 바이러스를 예를 든다 그러면 4번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우리 현재 유행하고 있는 사스코브2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유행하였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1957년도에 아시안 독감, 1968년도에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를 들 수 있고 마지막 5번째 팬데믹 바이러스, 대유행 바이러스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신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WHO에서는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지만 먼저 연구 개발을 해야 할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지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R&D 블루프린트로 지정하였는데요. 여기에 속하는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야생동물에서부터 옮겨진 바이러스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2018년에 R&D 블루프린트에 지정된 바이러스에 추가적으로 된 바이러스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사스코브2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R&D 블루프린트에 지정된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는 바이러스는 현재 사스코브 그리고 메르스 사스코브2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진 바이러스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걸리는 바이러스는 알파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이고요. 감마와 델타의 경우에선 대부분 조류에 감염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는 A, B, C, D 리니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에게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바이러스로 본다 그러면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B 리니지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사스코브와 사스코브2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 코로나 C에 속하는 바이러스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들은 대부분의 숙주를 첫 숙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박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박쥐의 경우에서는 중간 숙주를 거쳐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데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서는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하였고 메르스의 경우에서는 낙타를 통해서 그리고 사스코브2의 경우에서는 처음에는 천상갑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라고 알려졌었지만 유전자 상독성을 비교해본 결과 천상갑에서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타난 사스코브2 유전자 상독성을 비교해본 결과 92%에서 98%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스코브의 예하고 비교해봤을 때 사양 고양이에서 나타났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그리고 사람에서 나타났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서는 유전자 상독성이 99.8%였습니다. 즉 천상갑에서 나타났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의 경우에서 사람과는 92에서 98% 즉 상독성이 낮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숙주로서는 천상갑이 아닌 다른 동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처럼 사스코브나 메르스, 사스코브2처럼 위험한 바이러스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병원성이 없는 바이러스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보다는 흔하게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즉 병원성도 없고 그리고 사람에게 전파만 잘 되는 바이러스다. 다른 바이러스보다 특징적인 점은 전파가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상식을 깨준 게 사스코브입니다. 사스코브의 경우에서는 2002년에 나타났던 사스코브의 경우에서는 치사율이 10%로 나타났으며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2013년에 나타났던 메르스의 경우에서는요.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치사율은 3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스코브2의 경우에서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치사율은 약 2%로 알려져 있고요. 이전에 팬데믹으로 발생하였던 스페인 독감과 유사하거나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음 팬데믹으로 예측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후보주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사스코브2, 메르스, 사스가 감염되었을 때 증상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두통과 발열이 나타나고요. 머리에서는. 그리고 호흡기 쪽에서는 기침이 나타나고 하부 호흡기 쪽에서는 폐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장관계에서는 설사와 구토가 나타나고 근육통 또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사스코브2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본다면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이각과 후각이 상실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사스코브2에 대한 유행 타임라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코브2가 처음 알려진 것은 원래 중국에서 12월 8일입니다. 12월 8일에 어떤 환자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10월 31일 날 어떤 원인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체에 의해 가지고 폐렴이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올해이죠. 올해가 되면서 1월 9일에 이 바이러스는 원인체로서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라고 명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외국인 또한 감염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또한 감염됨으로써 나중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졌고 결국에 우한시는 봉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 있고 WHO에서는 결국에 이 바이러스의 주의를 일으켜야 합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달, 1월이 지나고 2월에서는요.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아니면 우한 바이러스이다 라고 하였으나 정식 명칭은 사스코브2 즉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스와 유전자 상동성은 80%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스코브이다 라고 명칭을 하였고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해 가지고 걸린다면 그 질병은 코비드 19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퍼짐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요. 결국 3월 달에 WHO에서는 코비드 19는 대유행, 즉 팬데믹 바이러스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염이 되었고 결국에 현재 감염된 숫자로 본다면 여기는 10월로 나와 있지만 현재는 7천만 명 이상이 감염된 걸로 알려져 있고 희생자로서 보면은 17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스코브2의 감염 건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진해질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더 많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색깔로서 보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 쪽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은 통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보고 건수가 WHO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대륙별로 감염 건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도 현재 아메리카 쪽에 가장 높은 감염수가 나타나고 사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염 건수가 많은 것이 유럽 쪽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에 대한 건수로 봤을 때는 조금 3-4달 전보다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속해 있는 부분은 웨스턴 퍼시픽에 속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약간 미비한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스코브2의 경우에서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많이 발생하고 바이러스의 진화는 다른 바이러스보다 빠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는 S 클레이드였으나 지속적인 진화를 거쳐서 8가지의 클레이드로 발전했으며 추가적으로 현재는 GR 클레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클레이드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스코브2에 대한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인비보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동물 모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동물 모델에서 봤을 때 사람과 유전체가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진 영장류를 제외하고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동물은 마우스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사스코브2의 경우에서는 이런 마우스의 감수성이 없습니다. 즉, 다른 동물을 찾아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동물 모델을 찾아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찾았던 동물 모델은 휴머나이즈드 된 ACE2 마우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마우스를 감염시키면은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약 70%까지 체중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0%의 치사율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효과 역시 10의 7승까지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 감염 모델로서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50%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재감염을 했습니다. 재감염을 했을 때 보면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체중도 5% 이하만 빠지고 그리고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역과에서도 봤을 때 이전과 다르게 100배 이상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감염이 일어나면은 바이러스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바이러스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리안 햄스터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는 한 달 된 햄스터와 7에서 8달 된 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다른 햄스터를 활용한 이유는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에서 더 많은 중증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활용한 햄스터의 경우에서는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의 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아마 그때 이 햄스터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의 햄스터를 활용해가지고 했을 때 보면은 확실히 청소년기보다는 성인에서 좀 더 체중이 많이 빠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역과면에서 보면은 많이 다르진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달 된 햄스터나 7에서 8달 된 햄스터 역시 바이러스 역과는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T 값으로 봤을 때 감염 도즈가 낮은 것과 감염 도즈가 높을 경우에서는 확실히 폐에서의 손상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손상 정도가 높은 도즈로 감염시켰을 경우에는 폐의 손상이 높고 11제가 되어서야지만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었는데요. 본 논문에서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체가가 생기고 중화항체가도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사람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가 낮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서 감염시켰을 때는 중화항체가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감염 시에도 역시 바이러스 역과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란 모델입니다. 페란 모델이 가장 적합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동물 실험에 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적으로 열도 나타나고요, 식욕 부진도 나타나고, 체중 감소도 나타나고, 재채기도 나타나고, 그리고 콧물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병원성이 높다면 결국에 폐사까지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역시 사스코브2에 적합한 모델인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감염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온이
6일째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바이러스 역과 역시 상부호흡기라고 알려진 코 쪽, 그리고 하부호흡기인 렁, 모두 바이러스 역과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런 모델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 전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를 보기 위해서 감염한 패럿 그리고 감염하지 않은 패럿을 같이 합사시켰습니다. 그러면 생활 전반에 거쳐서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지 아니면 감염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패럿의 경우에서는 그 장벽을 하나의 막을, 방어벽을 쳐줬습니다. 그리고 공기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기 전파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직접 감염한 패럿뿐만 아니라 같이 생활한 패럿에서도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며 공기 전파 역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한 모델은 리어스 마카인데요. 리어스 마카, 즉 영장류죠. 영장류 모델의 경우에서 바이러스가 잘 증식을 한다면 사람과 가장 유사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연구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험을 할 때 마카 모델을 많이 쓰는데요. 마카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폐에서도 바이러스 역과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에서도 바이러스 역과가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바이러스 역과는 10일 이내에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폐에서는 마크로파지에 돼 있다는 것을 형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IH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마카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가 나타나고 중화항체가도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에 두 번째 감염되면 확실히 첫 번째 감염되는 것보다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짧게 걸리고 바이러스 역과 역시 낮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증명을 통계값으로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결국엔 치료제하고 백신을 활용하는데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바이러스의 증식 기작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리셉터 바인딩인 ACE2 리셉터와 바인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TMPRSS2의 도움으로 인해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세포 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도점으로 해가지고 pH가 낮아짐으로써 결국에 자신의 RNA를 파지티브 RNA를 배출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증식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단백질을 만들어서 조립을 통해서 결국에 바이러스는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 바이러스는 방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타겟은 어디가 되느냐에 대해 살펴보면요. 리셉터 바인딩을 못하도록 하는 곳, 그리고 엔도사이토시스에서 엔도좀에 pH가 낮아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 그리고 레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한 단백질 생산을 억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사스코브2에서 많이 활용한 치료제로서 본다면요. ACE2 리셉터 바인딩을 막기 위한 회복된 혈창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요. 엔도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pH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클로로킨하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그리고 단백질 또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 활용하는 HIV 치료제의 하나였던 로피나비르, 그리고 하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되었던 렘데시비르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가 현재 임상시험 중으로 알려져 있고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사스코브2 감염 초기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치료제 중에 하나는 칼레트라고요. 그리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된 거는 칼레트라고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인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HIV 예방제라고 알려진 트루바다 역시 함께 시험에 활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면역이 억제되었으면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HIV 치료제 아니면 HIV
예방제를 썼을 때 좀 더 체온이 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역과에 대해서 보기에 오면 바이러스 클리어런스 쪽에서 본다 그러면 트루바다, 즉 바이러스 HIV 예방제만이 효과가 조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면역 억제제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하루 정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좀 더 딜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사스코브2의 기본적인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치료제로서는 단클론 항체반이 있습니다. 단클론 항체가 현재 개발되어가지고 선자에게까지 활용되고 있는 예로서는 미국의 리 제네론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단클론 항체가 있는데요. 리 제네론사의 경우에선 두 가지의 안티바디를 칵테일로 써가지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에서는 한 가지의 항체 가지고 지금 치료제로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항체 모두 타겟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리셉터의 바인딩을 막음으로써 결국에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겠다라는 원리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백신입니다. 백신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원래 루틴한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은 15년에서 20년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신에 대한 개발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전임상 단계로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요. IND 거쳐가지고 임상시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대량 생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스코브2의 경우에서는 워낙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많은 과정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가지고 현재 1년 내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기관의 협력도 있었고요. 이전에 겪었던 사스코브와 메르스 바이러스에 의해 축적된 연구 지식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백신 개발의 디자인 역시 메르스와 사스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 연구 개발 지식에 따라 가지고 전임상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고, 임상 1상과 2상이 겹쳐서 그리고 2상과 3상이 겹쳐서 일어남으로써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상 때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FDA 승인 또한 빠르게 얻어 가지고 현재 백신에 직접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원래 사스코브2 개발을 위한 백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NA 백신과 RNA 백신, 약독화 백신, 부아다 백신, 서브유닛 백신, 그리고 바이럴 벡터를 활용한 백신, 이렇게 크게 보자면 5가지가 있었는데요. DNA와 RNA 백신의 최장점으로 본다면 대량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본다면 이 DNA, RNA 백신을 사용한 경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약독화 백신의 장점으로서 본다거나 약독화 백신의 경우에서는 백신은 감염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성 문제에선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불알아 백신의 경우에서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다른 백신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스코브2의 경우에서는 바이러스 키우는 시설이 아무래도 다른 시설입니다. 고위험체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브유닛 백신의 경우에서는 만들기도 수월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는 있으나 문제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백신의 효율이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바이럴 벡터의 경우에서도 역시 딜리버리로서는 전달 물질로서는 바이러스를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위에 서 있는 먼저 개발된 것은 mRNA 백신하고요. 바이럴 벡터를 활용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의 경우에서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가장 먼저 개발을 하였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저번 주서부터 백신 지금 접종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이자의 경우에서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S진을 활용해가지고 mRNA를 만들었고요. 모더나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 모두 mRNA를 겉으로 싸는 것은 리피드 나노파티클러를 싸서 사람에게 접종하고, 이 mRNA가 사람 세포 내에서 결국에는 바이럴 프로테인을 만듦으로써 결국에 면역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이제 3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아데노바이럴 벡터에 대한 백신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스트로제네카가 3상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 러시아 백신이죠. 가메엘라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스트로제네카 백신의 경우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데노바이러스는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바이럴 벡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메엘라 백신의 경우에서는요. 아데노5를 첫 번째 쓰고요. 두 번째는 아데노26을 씁니다. 즉 바이럴 벡터를 다르게 함으로써 항체가를 올리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사람 내에 넣는 역가로서 본다면 러시아 백신이 10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백신 모두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만큼 모든 연구자들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백신 개발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스코브2는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 결과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서정두 안전성평가연구소 부장님, 그리고 박수진 경상대학교 자연대 생명과학과 우리 교수 두 분의 주제를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주제를 가지고 HK 바이오텍 연구소장님이시고 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연구처장을 하신 하영래 교수님을 자장으로 모시고 우리가 패널 토론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영래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영래입니다. 먼저 이 경남과학기술 포럼을 우리 진주에서 개최하게끔 여러 가지 우리 임근희 과총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아마 1078명인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이 팬데믹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함에 따라서 아마 오늘 주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연계해서 우리 진주 바이오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하셨습니다. 먼저 그 허정두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전 세계 그 바이오 산업이 클러스터 중심으로 되는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위스콘신 대학에 그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산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보톡스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의 바이오 클러스터, 우리나라에서도 오송, 그다음에 송도, 판교 이런 데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 클러스터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럼 어떠냐 하면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진주하고 김해하고 양산 이렇게 있는데 그 우리나라 진주 바이오는 아까 좀 제가 그걸 듣고 강의를 듣고 바이오 산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좀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주 바이오는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 바이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앞으로 우리 허정두 박사님께서 제의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린 바이오하고 화이트 바이오를 섞어서 일종의 융합 바이오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헬스 또는 헬스 바이오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안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좀 집중 토론을 좀 부탁드리고 또 박수진 교수님께서는 이 코비드19에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진주바이오도
아마 이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헬스바이오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렇지만은 모든 게 열악합니다. 클러스터가 돼 있지만 지원도 없고요. 없지는 않지만 약하고 인력도 약하고 거기에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주 빈약합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들을 말씀드렸고 오늘 토론자를 제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EH 여성 헬스케어 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락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정대율 경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은 제가 두 분의 강의를 요약을 했고 또 각자 우리 교수님들, 토론자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순서 없이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부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경남 진주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관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헬스바이오, 바이오 헬스 센터를 구축하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제가 알기로는 좀 그림만 그려졌지 예산이라든지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희 교수님 먼저.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김은희입니다. 저는 이제 우선 자료를 그냥 오늘 오면서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전체 모든 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실은 이제 불과 며칠 전 바로 이번 주 초에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사진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사진의 제목이 말이 필요 없다. 백신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 장의 그래프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1회 백신 접종 후에 코로나19 감염자의 발생 추이 그래프인데 보시면 파란색은 플라시보 그 위약 그룹이 되고요. 빨간 선은 백신 그룹으로 위쪽에 있는 확대 사진은 백신 1회 접종 후에 21일까지의 감염자 추이만을 확대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한 장을 보는 순간 정말 말이 없네. 좀 아까 박수진 교수님께서도 이제 백신에 대한 내용들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하고 연결이 돼서 정말 말이 필요 없네. 백신의 위력이란 것이 이런 거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아침 이제 뉴스에서도 유럽 연합 27개국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동시다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바이오 헬스 또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관리, 건강 증진, 예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노력과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저희 준비를 위한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헬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이 자리의 발표들이 정말 저들이 또 더 큰 것들을 준비하는데 좋은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고 정말 더 큰 발전을 또 끄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백신 확보가 많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선생님 우리나라 백신 확보가 제대로 되어 갑니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나머지 백신의 경우에서는 물량 확보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데는 내년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백신 확보가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과대학 김장락입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이제 예방의학 또는 공중보건학인데요. 저는 우리 뭐 주최 측으로부터 그냥 그 토론을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대응 전략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우리 공중보건학적 또는 제 관심 분야에서의 이제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그것으로 토론을 임할까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차장님은 지금 바이오헬스 센터에 대한 그런 재원 뭐 이런 토론을 부탁하셨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는 좀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제가 말하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현재 그 세미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또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외출도 자주 하는 이런 모습들은 누군가 과거에 생각을 해봤다면 미래를 그리는 뭐 SF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그런 미래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디스토피아의 모습인데 그것이 사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산산조각나고 이제 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제3차 대유행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정부도 이제 좀 일상이 완전히 멈춰둘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우리 연구자들의 기본적인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제 토론은 어떤 평소에 제 시각에서 저희 학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에는 이제 우리 그 의도치 않게 어쩌면 그래서 너무 빠르게 사회적 합의 과정도 없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있고 비대면 사회가 아주 빨리 왔고 그것이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감염력이 매우 높은 이 코로나 대유행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하고 나머지 제 방역이 좀 먹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 강국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면 또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정보통신 그 기술에 따른 사회의 디지털화를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디지털화 되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보완되는 그러한 비대면 사회, 그러한 디지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MOOC라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스 그러니까 온라인 공개 강좌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서는 또 그러한 공개 강좌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누구나 유명한 스카들의 강의를 무료로 뭐 또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 평범한 교수들이나 교사들의 역할은 그래도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MOOC를 통해서 강의 내용만 이제 전달하는 이제 그러한 이 디지털화가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각 그 교육 단위에서는 교사나 교수가 어떤 그 온라인 자료를 교재로 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하고 현장에서
그 의미를 되살린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로는 바로 원격 의료에 관한 것인데요. 그 현재 의료법상 이제 원격 의료 이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작은 시골에 공중보건의 의사하고 대학병 의사랑 의사 간의 협진 이것만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원격 의료를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에 다른 인력의 개입 없이 환자와 의사의 직접적인 IT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것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의사단체 특히 개업이 단체들은 그 개업이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동안 잘 추진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 일반 의원을 찾아가는 환자들이 적은데 그런 원격 진료가 허용되면은 아주 말하는 시골 약도의 사람들조차 바로 그냥 서울에 대형 병원으로 그냥 환자가 쏠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 가을에 이제 의사들이 집단 그 진료 거부 그 단체 행동했을 때도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유행 때문에 이 정부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원격 진료를 아까 말한 그런 원격 진료를 그 코로나 감염을 예방을 이유로 이렇게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 의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현재 일시적으로 의사들이 비대면으로 전화 상담하고 처방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근데 계속 이것이 중요한 그 우선 목표 중에 하나라서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도 물론 원격 의료, IT를 이용한 그런 원격 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도 완전히 사람 특히 이 경우에 지역의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배제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런 인력들이 이러한 원격 의료를 보완하는 그러한 원격 의료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디지털화에 대한 과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고요. 거기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랄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기술 포럼이니까 사실 과학기술 학자들이 주로 우리 청중이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아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은 그 방향이 어딘지 보통 과학기술자들은 잘 관심 없이 그냥 내 분야의 이 학문 수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인류 문명에서의 그 문명의 탐욕 플러스 그 갈 방향을 생각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방조 그런 합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 수준 높아지면 그로 인한 문제점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그것이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분야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 크라큰 경험을 얻어가지고 과학기술적 해결책 이전에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물론 예방의학자로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 연구하는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수진 교수님도 그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그 원인을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그
유명한 석학들의 그 두 가지 언급을 인용함으로써 요약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최재천 박사님이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숲으로 난 길은 파멸에 이른다. 이러한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전지구적 바이러스 네트워크라는 연구단체가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지구화 그리고 기후변화, 즉 기후온난화야말로 바이러스의 여건이다. 그래서 이제 패스포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그것이 잘 요약됐다. 그 두 말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분별한 산림 파괴, 그리고 지구화, 그리고 기후온난화가 바로 이 코비드-19과 같은 변종 바이러스의 유행의 원인이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즉 무분별한 이런 자연 개발을 금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즉 더 이상 자연을 좀 너무 지나치게 착취하는 것을 중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우리 살아온 삶의 근본 양식의 근원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풍요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누리고 싶다면, 그런 근원적인 삶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저 한 가지 방법은 인구를 줄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누구나 크게 생각하는 마당에 사실 저는 좀 인구 줄이는 거 그냥 두어야 된다라고 사실 감히 주장하고 싶은데, 이제는 학자들이 인구를 양이 아니고 양을 유지하는 것보다 줄더라도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한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학자들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청도는 삶의 근원적 전환에 맞춰 저는 과학기술도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맹목적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과학기술이 어디로 나아갈지 그 방향도 살펴보면서 가야 하고, 제가 알기로 마침 과학 철학 같은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종사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과학기술도 나아가야 된다. 사실 그것을 저는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비대면을 갈 것이다. 비대면을 가면은 우리 인간이 정도 없어지고 소외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잔작 루소가 말한 것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환경, 코로나라든지 이게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셨고, 또 과학도 발전을 시키되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발전시키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정대일 경영학과 교수님께서는 우리 바이오 산업에 많이 관여를 또 하셨고 경영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아마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경영정보학과 정대일 교수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여러 우리 경남가총회 회장님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김 학장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하영래 교수님을 이제 퇴직하셨으니까 하영래 우리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는 사실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 하영래 교수님하고 상당히 한 20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하 교수님의 어떤 큰 뜻을 알고 사실은 아직까지 100%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역 산업 발전이나 특히 이제 우리 경남의 바이오 산업 발전 관련해서 계속 교수님의 어떤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또 스포츠도 해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경영학자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 오늘 좀 깨우친 바가 많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김장락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어떻게 떠오르는 게 사실은 이러한 어떤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 결국 과학 기술의 어떤 발전이 그리고 순수한 어떤 인류의 어떤 어떤 뭡니까 복지나 인권 신장이나 이런 차원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이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와 결합이 돼서 무분별한 어떤 이 자연 훼손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와이셔츠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을 쓰고 또 엄청난 공정을 거쳐서 사실 화학 공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게 되는데 2, 3만 원짜리 옷이 싸다고 그냥 마구 사고 하거든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엄청난 자연 파괴를 사실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이 만남으로써 오늘날 이런 또 큰 하나의 대재앙이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런 어떤 문제를 또 극복할 수 있는 또 기술의 어떤 개발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전공하는 분야에서는 정보 시스템, 특히 이제 온라인 기반의 주로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 플랫폼 구축 이런 쪽에 제가 전공을 하고 있고, 특히 저는 2000년부터 우리 학교 이러닝 시스템 관련해서 이러닝 센터도 구축하고 또 관련된 원격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해왔고 또 연구 논문도 많이 썼는데 상당한 항상 벽에 부닥쳐 왔습니다. 원격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히 원격 진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격 진료는 더 법적으로 사실 허용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팬데믹이 오지 않았다면 원격 진료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기 좀 쉽지 않았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 팬데믹이 옴으로써 상당히 원격 진료의 어떤 가능성도 사실 열어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원격 교육, 원격 학습은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결국은 어떤 새로운 우리가 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빨리 새로운 산업을 사실은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진주 바이오 산업이 근 20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리 하영래 교수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지금 바이오 진흥원이죠. 사실 옛날 바이오 21센터 유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한 10년 지나서 우리 하 교수님이 한번 10년 정도 한번 정리를 해봐라 해서 바이오 산업 10주년 백서를 발간 또 같이 했고 해서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 보니까 이제 2010년 무렵에. 근데 그 후에 다시 10년 후에 다시 한번 더 되돌아와서 보면은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고 진주 바이오 산업이 얼마큼 발전했는가를 사실 되돌아본다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2000년 당시에 목표했던 바이오 벤처기업 한 85개 정도 육성을 목표로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와서 본다면은 아마 그 목표에 상당히 이제 근접해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빨리 발전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 산업 입장에서는 빨리 좀 뭔가가 발전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이제 이루었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상치 못하게 사실은 큰 도움을 준 게 바로 우리 안정성 평가 연구소가 이제 진주에 유치됨으로써 그때는 이제 CRO 전임상 기관 유치를 사실 추진하다가 잘 되지 못했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안정성 평가 연구소 경남 본부가 옴으로써 상당히 이제 R&D에 관련된 기업 지원에 상당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 땅에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바이오 복합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고 이제 저하고 우리 하영래 교수님하고 몇 부디 해서 거기에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을 사실은
6년 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일본에도 몇 군데 벤치마킹도 가보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밑그림을 그렸고, 근데 그런 바이오 국가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진주시에서 뭔가 계속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사실은 무산됐고,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내는 안이 결국 이제 환경 바이오 헬스 연구센터와 같은 이런 또 새로운 안을 내야만이 결국은 지자체 입장에서 새로운 하나의 하나의 기업 지원 기관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업 지원 기관이 많이 집약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많은 벤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은 핵심 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진주는 상당히 좋은 핵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 경상대학교를 비롯해서 이제 바이오 분야 바이오 산업진흥원이 있고, 각 분야 특히 이제 항공 분야도 그렇고 지역 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핵심 역량에 사실 가장 큰 그 도움을 주는 게 곧바로 이제 핵심 도시 이전 기관들이죠. 그 중에 이제 핵심 도시 이전 기관 중에서도 이제 R&D 관련된 부분이나 연구 지원 기관들, 그래서 이제 국방기술 품질원이나 특히 이제 세라믹 기술원, 그리고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뭐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입주해 있고, 그게 이제 정착 단계에 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 입장에서도 그런 기관에 이제 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 기관에 맞는 어떤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융합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4개 융합 전공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 분석 융합 전공이 이제 지난해에 출범을 했고, 첫 번째 이제 시범 사업을 할 때 2년 전에 주택건설 융합전공, 그리고 이제 전력에너지 융합전공,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 지원을 위한 산업경영 지원 융합전공 해서 3개를 먼저 출범시켰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가장 인기 좋은 융합전공,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전공으로서는 가장 이 4개 전공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융합전공이나 연계전공을 개발해가지고 10명 이상 실제로 지원자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산업경영지원 융합전공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일반 학과 한 학과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그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시험 분석 융합 전공인데, 그래서 그 아마 곧 시험 분석 융합 전공에 아마 좀 사실 시험 분석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학생들이 주로 이제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이오 분야 외에도 이제 주로 이제 그 관련되는 학과들이 보면 화학과나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농과대학의 학과들 이런 화학과 이런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융합전공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현장 실제로 공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국비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진주시 해서 여러 이제 지자체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안전성 평가 연구소도 시험 분석 융합전공 학생들을 좀 실습도 좀 받아주시고 아무래도 인력 양성에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하영래 교수님께서 어떤 뭔가 주제를 주셨는데, 진주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아마 엊그제 신문에도 아마 강민구 의원 주재해가지고 제가 진주시 신성장 농업 산업 육성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발제를 했는데, 또 진주시에서 또 신성장 농업 관련해가지고 정책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며칠 전에 해가지고, 사실은 어제 원래 발표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못했고, 대신 그냥 강민구 의원 발표 이름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사실은 진주의 가장 유망 산업으로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볼 때 항공이나 바이오, 그 다음에 사실은 바이오 제약, 그 다음 바이오 식품 이런 쪽으로 가다가 오늘 또 우리 허정두 소장님께서는 이제 바이오 헬스 쪽으로 다시 이제 조금 확장시키고 있고,
그런데 그다음 ICT 융합이나 지식 서비스 이런 분야들을 이제 육성해야 되고 실제로 그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이 네 가지를 가장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조사를 통해서 놓은 결과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바이오 사실 우리가 제약은 좀 취약하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오 특히 식품 그다음에 바이오 어떤 그 기본적인 그린 바이오 쪽은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스마트팜 이쪽도 상당히 많이 육성하고 있고 해서 그린 바이오 쪽은 상당히 좀 그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전국의 레벨에서 본다면 상당히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 우리 허정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이트 바이오로 가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하셨고, 그냥 화이트 바이오에 뭐 바이오 케미칼이나 그다음 바이오 연료, 뭐 그다음 바이오 그 물정화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다른 기술들과 이제 접목하는 부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학 특히 공과대학에서 참여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걸 육성할 수 있는 상당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당장의 인프라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해올 수 있는 뭔가의 어떤 시드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사실 한국 남동발전이 그래도 우리나라 발전 기업으로서는 매출이 대단히 크고 R&D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 남동발전이 매출이 한 6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많은 R&D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사실은 남동발전 R&D에 거의 참여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실제로 남동발전에서 엄청난 R&D를 하고 있는데 뭐 LH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R&D와 연계해서 사실은 한국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바이오벤처 기업 육성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R&D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거기에 또 지원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R&D를 하면은 상당히 그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사실은 한국 남동발전에 주로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영동형 태양광이나 태양광 쪽에 상당히 좀 집중했지만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특히 이제 바이오 연료 이런 쪽에도 아마 새로운 가능성을 사실 갖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핵심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이 동력은 충분히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 인력들이 사실은 부족하고, 또 창업을 해도 사실 여기서 하지 않고 판교는 요즘 거의 대부분 이제 창업의 어떤 메카가 판교로 대부분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들이 인프라를 잘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가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의 베이스를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창업을 활성화할 건가에 대해서는 또 넥스트 과제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주 바이오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그 바이오 산업 관련된 이 창업 인프라를 또 구축하고 핵심 체계를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아마도 모든 게 비대면식으로 가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생활 습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뭐 가정 위주가 되고요. 또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미국화, 아메리카나이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이런 시기를 맞춰서 우리 진주 바이오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마 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수진 교수님하고 김연아 교수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김연아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산에 가면은요 그 바이오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상대학교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거예요. 우리 김권석 교수님이나 정대일 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일단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세 개의 지원 기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업 지원하는 그 지원 기관이고요.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다음에 허정도 교수님이 계시는 독성연구소, 안전성 평가연구소의 경남 독성 본부 센터가 하나 있고요. 본부가 하나 있고, 이거는 GMP나 뭐 여러 가지 환경 독성을 연구를 하는 국책기관입니다.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진주 농업기술센터가 그 문산에 들어왔습니다. 요 세 가지, 요 세 지원기관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쭉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처음 들어보셨죠, 선생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창업이 되고 이렇게 바이오 산업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이 뭐 며칠 신문에 보니까 우리 미래 유망 교수님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또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농업분야인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좋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산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을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뭐 중요한 좋은 그런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바이오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기관이고, 또 독성연구소는 또 독성을 테스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부족한 게 뭐냐면은 연구개발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허정도 박사님께서 독성, 이름은 아까 부지기로 환경 바이오 헬스 연구센터를 구축하면은 지원기관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또 대학도 있고, 그 대학과 그 산업화를 연결시키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지원기관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이 기관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진주바이오가 한 3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진주바이오가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거를 개발하는 화이트 바이오가 되면은 좋지만, 그런 게 좀 영향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이와 가까운 헬스 바이오를 헬스 바이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마 시작 단계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토론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림은 그려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예산을 따와야 이게 뭐 치료 지었고 또 장비들을 넣고 인력도 보충하고 할 건데, 이런 전략과 방법이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실제 그 기업체나 뭐 학계나 뭐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진흥원에서 나온 그 이상, 그리고 그 이상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개발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효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독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남 진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들고 가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 마이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제 업무 영역은 아니었지만 바이오 쪽 관계자들 분하고 설문조사를 한 이유가,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지 그 필드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제 생각은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런 센터 구축에 대한 그 동의는 어느 정도 지금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내부는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부분이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과학출연연구소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지자체 매칭이라는 부분이 사실 없으면은 뭐 연구소 내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도
이게 그 가계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또 이것도 사람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진주시나 아니면 경남도나 이쪽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좀 자주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그리고 이런 팔리시를 제대로 세워서 예산 확보를 좀 하는 그런 것을 좀 잡아야지만 그 다음 프로세스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를 먼저 시키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들어가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각종 기관 유치를 같이 제가 막 해보면서 느낀 바가 사실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냥 하 교수님이 그냥 진주시에 오다만 내리면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타당성 조사 보고서 만드는데 예를 들면 1억 필요하면 그냥 하 교수님 한마디만 하면 진주시에서 그냥 바로 금방 만들어서 어쨌든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상당히 그런 속도가 좀 떨어지고 물론 여러 군데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첫 번째 가문이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게 그게 있어야 국회의원들이 들고 가서 뭔가 이 책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장 먼저 만드는데 그 예산을 독성령 환경 안전성 연구소에서 낼 것인지 진주시에서 낼 것인지 경상남도에서 낼 것인지 뭔가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본은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현재 이제 그 기업가 역사관 건립 관련해가 국립역사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 300억 정도 들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시장님 계속 문자가 왔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시에서 뭔가 하라 해도 시장이 하라 해도 이 밑에 직원 우리가 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만들어 가려기 대단히 힘들고 예산 확보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특히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좀 잘 안 받아주고 있거든. 사실은 뭐 연구 용역 보고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뭔가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위성이 먼저 확보되고 이걸 하기 위한 뭡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만들어져야만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아마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제 동의가 된 상태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문을 누가 낄 거냐에 따라서 돈 1억 정도 되는 예산 그걸 누가 먼저 만들었냐가 현재로서는 가장 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그 토론회를 좀 개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는 그 대학에서도 토론을 좀 하고 그다음 기업체도 좀 오시라 그러고요. 이 토론회를 몇 번 거친 다음에 그게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를 도출하면은 이 용역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이제 처음에 용역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토론회를 거치고 그게 컨센서스가 이제 필요하면은 이걸 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또 뭐 국회나 이런 데 가지고 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박수진 교수님의 아까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 동물과 잡초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혹시 인간의 그 면역성 저하로 생기는 문제는 아닌지 그쪽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했는데 지금 뭐 코비드19가 토착화되면 더 문제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대응 연구가 이루어지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저기 허 박사님께는 그 안전성 평가 환경 특화 이 진주 쪽에서 어는 이유가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린 바이오하고 아까 화이트 바이오로 한다고 했는데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팜은 뭐 경상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GMO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 어떤 현황인지 예를 들면은 다국적 기업인 그 몬산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뭐 굉장히 이걸 GMO 쪽을 많이 먹는데 혹시 인체에 대한 영양 부분들은 어떻게 연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지 전에 제가 유럽에
방문해가지고 했을 때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먹는 것.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옮겨왔을 때 첫 번째로 본다면 사람들의 경우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질병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번 코비드-19 같은 경우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고 중증으로 많이 발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사람의 면역성이 감소했을 때 좀 더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의 토착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코비드-19의 토착화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로 보면은 신종플루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희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고 함으로써 어느 정도 토착화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으로 발전하는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코비드-19의 경우에서 지속적으로 유행은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만약 돌연변이가 심하게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로서는 제가 논문을 찾아봤을 땐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지 못했고요. 이 연구는 나중에 코비드-19의 연구가 지금 현재 연구인 대유행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환경 연구 분야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연구소가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체 유해성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유해성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관련해서는 대전 정읍 그쪽에서 지금 인체 관련해서는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독성 시험을 하고 있고 경남에 왜 환경 분야가 특화가 되어 있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연구소 내부적으로 그 대전에 원래 본소가 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브랜치를 만들다 보니 환경 분야가 그때 당시에 우리 연구소 한 10여 년 전에는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은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연구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중간에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산단도 있고 그다음 사천 지역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공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이제 우리 연구소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또 일치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평가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를 경남으로 내려보내서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자 해서 이제 특화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린바이오 중에서도 GMO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GMO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몬산토와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GMO 식품들을 생산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독성 영향이라든지 인체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수주를 준 그쪽 시험 데이터만 이렇게 나가게끔 이렇게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GMO 식품들이 실제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가 어그리가 되다 보니까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으로 그걸 가지고 GMO 식품을 가지고 독성 시험이나 영양평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국내법 자체가 사실 허가되어 있는 제품을 다시 우리 같은 연구기관이 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법적 분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하와이에 있는 몬산토 본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쪽에 굉장히 경비도 굉장히 삼엄하고 그래서 뭔가 기업이 성격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긴 했는데 이게 그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파워가 이게 정치계 여러 가지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GMO에 대한 일체 영향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식품을 하루 이틀 먹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게 세대를 거쳐봐야지만 유전적 어떤 체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장기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진주 바이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패널 토론해 주신 하영래 HK 바이오텍 연구소장님, 김은희 EH 여성 헬스케어 연구소장님, 김장락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정대율 경상대학교 백령대학 교수님께 감사드리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남지역연합회, 경남테크노파크, 동물생리활성물질자원등에서 주관한 제2회 경남과학기술 포럼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제3회 때에도 많은 토론과 많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이오 헬스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